홍길동전 허균 하녀의 아들. 조선 세종 시절에 홍씨 성을 가진 재상이 살았다. 그는 조상 대대로 집안이 넉넉하고 큰 벼슬을 지내왔다. 인물이 훤칠하고 인품이 고결하며 학식이 뛰어나 그 이름을 나라 안에 떨쳤다. 이 홍 재상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다. 맏아들은 인형이인데 부인인 유씨의 소생이었고, 둘째 아들은 길동이로 춘섬이라는 하녀의 소생이었다. 길동은 본디 생김이 남달리 훌륭해 보여주는 사람마다 장차 훌륭한 영웅 호걸이 될 거라고 칭찬을 하였다. 길동은 차차 자라 8살이 되니 총명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다. 그는 모든 면에서 또래의 아이들과는 다르게 뛰어났다. 하나를 알면 백을 깨우친다는 말을 그대로 보여주는 신동이었다. 아, 길동이는 신동이야. 사람들은 길동이만 보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길동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가슴이 아팠다. 아지랑이 속에서 종달새가 울었다. 그 새는 슬퍼서 우는지 기뻐서 우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길동의 귀에는 모두 슬퍼서 우는 소리로 들렸다. 봄이 되면 꽃도 활짝 피고 온갖 새들이 몰려와 노래를 하지만 길동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슬퍼 보일 뿐이었다. 온갖 생물들이 다 뜻이 있어 생겨났겠지만 길동에게는 모든 것이 다 의미 없게 생각되었다. 나는 무엇하러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길동은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오히려 원망스럽기까지 하였다. 길동은 바로 하녀의 자식이었다. 세도가 당당한 홍판서의 아들로 태어나기는 하였지만 천한 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하여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대감 마님이라고 불러야 했다. 또 큰어머니 몸에서 태어난 인형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진사님이라고 불러야 하였다. 이것이 나라의 법이었다. 나라의 법은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그의 집안이 양반이면 손자까지 대대로 양반 노릇을 하였고,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면 언제까지나 상놈 취급을 받았다.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높은 벼슬은 양반들이 모두 독차지하였고, 아무리 학문이나 재주가 뛰어나도 상놈에게는 벼슬 자리를 주지 않았다. 어떻게 운이 좋아 벼슬을 하더라도 아주 낮은 자리에 머무를 뿐 높은 자리에는 오르지 못하였다. 이런 불공평한 세상이 어디 있단 말인가? 길동은 주먹을 불끈 쥐고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이런 제도는 하루속히 없어져야 한다. 만일 없어지지 않는다면 억지로라도 없애버려야 한다. 길동의 눈은 이글이글 불타올랐다. 앞에 누가 있다면 당장 때려 눕힐 것 같았다.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길동은 또다시 이렇게 중얼거려 본다. 지금같이 살아가려면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나을 것 같았다. 아버지가 이조 판사면 뭐해? 나는 죽을 때까지 하녀의 아들인데. 길동은 문득 어제 있었던 일을 생각하였다. 친구들과 동산에서 병정놀이를 하였었다. 그곳에 이웃에 사는 재상집의 아이들이 올라와서 구경을 하고 있었다. 칼을 제법 쓰는데. 그 아이들 중 하나가 길동을 비웃으며 하는 말이었다. 아, 칼을 잘 쓰면 뭐해? 고작해야 정 오품일걸? 한 아이가 맞장구를 쳤다. 그야 그렇지. 쟤까짓게 아무리 재주가 있으면 뭐래? 첩의 자식인걸 뭐. 그래도 저 아이들 속에서는 제법 잘난 척 하는데? 그야 상놈끼리 어울리니까 그렇지. 대감에 채만이나 깎이지 않게 집에나 있지 뭐 하러 돌아다니는 거야? 길동은 재상집 아이들이 비웃는 소리를 듣고서도 꾹 참을 수밖에 없었다. 길동이와 같이 노는 아이들은 어느 누구도 그 아이들의 말에 대꾸할 수가 없었다. 힘으로 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지만 신분 때문에 도저히 맞설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화가 나도 이를 꽉 물고 참는 도리밖에 없었다. 그럴 때마다 길동은 자신이 천하게 태어난 것이 원망스러웠다. 적자! 정실 아내가 낳은 아들은 무엇이고 서자, 첩이 낳은 아들은 무엇인가?
아무리 외쳐보아도 어린 길동이로서는 이 제도에 따르고 굴복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 사회에서 상놈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다. 양반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사는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길동은 자라나면서 더욱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였다. 사나이로 태어났으면 그 보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서자의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길동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재상집 아이들을 거만하게 웃는 모습이 떠오를 때면 길동은 이를 갈았다. 어디 두고 보자. 반드시 너희를 꺾어 놓고 말 테다.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어서 힘을 기르자. 힘을 길러야만 복수를 할 수 있다. 길동은 산으로 올라갔다. 이놈들, 몽둥이의 맛을 보거라. 길동은 몽둥이를 마구 휘둘렀다. 그러다가 큰 나무를 딱 때렸다. 이렇게 몇 번 하고 나니 마음이 좀 풀렸다. 아, 답답하다. 아무리 책을 읽고 학문을 닦아도 답답한 이 가슴은 풀리지 않는구나. 차라리 말을 달리고 칼을 휘두르며 온 천하를 내 마음대로 호령이나 해보았으면 그게 사나이의 떳떳한 보람 아닌가? 이렇게 마음을 먹자 길동의 가슴은 뛰었다. 자, 이제부터 나는 칼을 들고 세상으로 나설 것이다. 길동은 저녁 때가 다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길동은 갑자기 어머니 품이 그리워졌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고 천대해도 어머니만은 자기를 감싸주고 따뜻하게 품어주었다. 어머니는 길동이만을 의지하고 살았다. 지금까지 하녀로 살아온 어머니의 고통에 비한다면 자기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려야지. 길동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였다. 담 밑에서 놀던 병아리들이 어미닭의 날개 밑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검정개 한 마리가 어미닭을 향하여 뛰어들었다. 아! 길동은 날쌔게 돌멩이를 주워들었다. 뜻밖의 습격을 당한 어미닭은 놀라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하였다. 그런데 어미닭은 병아리들을 뒤로 보내고 앞에 나와 개와 맞섰다. 개도 어미닭이 무서운지 잠시 주춤하고 있었다. 이놈의 개새끼, 왜 약한 닭을 못살게 구느냐? 길동은 힘껏 돌멩이를 던졌다. 돌멩이는 정확하게 개를 맞췄다. 개는 깨갱 하며 그 자리에 쓰러졌다. 이놈! 약한 자를 못살게 굴면 그런 꼴을 당하게 되는 거다. 그것은 개에게 말한 것이지만 사실은 강자인 양반들에게 외치는 소리였다. 어미닭은 병아리들을 데리고 담장으로 돌아갔다. 약자는 반드시 신이 돕는다. 용기를 내자. 길동은 흐뭇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홍판서의 태몽. 어느 날 홍판서는 꿈을 꾸었다. 백발이 성성하고 풍채가 좋은 노인 한 분이 나타나서 나는 뒤뜰 연못에 사는 청룡인데 요새 황룡 하나가 나타나서 내가 살고 있는 곳을 빼앗으려 하니 큰 걱정이요. 이 연못은 내가 당신네 조상 대대로부터 살아온 곳이요. 황룡에게 이 연못을 빼앗긴다면 억울해서 못 살 것이요. 그러나 나는 이미 늙어서 힘이 없으니 당신이 나를 도와주시오. 하고 간청을 하였다. 그렇다면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와드려야 하는지요? 홍판서는 노인에게 그 방법을 물어보았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일 황룡과 싸울 테니 그때 당신이 나오셨다가 황룡이 몸을 번쩍 쳐드는 때를 보아 활로 그 황룡을 쏘아 주십시오.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은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어디론지 사라져갔다. 그와 동시에 홍판서도 잠에서 깨어났다. 참 이상한 꿈을 꾸었구나. 홍판서는 눈을 뜬 채 방 안을 둘러보았다. 꿈에서 본 노인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홍판서는 그 노인이 자기의 집안을 도와주는 분처럼 느껴졌다. 그동안 홍판서의 집안의 사람들은 대대로 높은 벼슬을 하며 권세를 누려왔다. 서울 장안에서도 홍판서 댁이라고 하면 모두 부러워하고 두려워할 정도로 세도가 당당하였다. 그것도 다 홍판서 집안을 돌보아주는 꿈에서 본 그런 노인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홍판서는 생각을 하였다. 홍판서는 그 노인이 한없이 고마웠다. 홍판서는 활을 잘 쏘았다.
그래서 노인의 부탁대로 황룡을 쏘아 은혜를 갚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여봐라! 홍판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인을 불렀다. 대감마님 부르셨습니까? 지금 활을 손질해서 가지고 오너라. 사냥하러 가십니까? 아니다. 좀 쓸 일이 있어서 그런다. 네. 하인 네. 하인은 대답을 하고 물러 나왔지만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사냥도 안 가면서 왜 활을 찾으시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하인은 얼른 가서 활을 가지고 왔다. 대감마님, 여기 활을 가지고 왔습니다. 홍판서가 문을 열고 나왔다. 대감마님, 소인이 따라갈까요? 아니다. 먼데 가는 것도 아니고 뒤뜰 연못에 가는 것이니 너는 따라오지 않아도 된다. 연못을 나가시는데 활은 왜 가지고 가십니까? 혹은 새라도 잡으시려는지요? 새보다 더 큰 놈을 잡을 것이다. 네? 새보다 더 큰 놈이라니요? 그런 놈이 연못가에 있습니까? 너는 용을 본 일이 있느냐? 네? 용이라고요? 그래, 너는 용도 모른단 말이냐? 그런 것이 아니고 연못에 용이 나타났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하인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갑자기 대감마님의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았다. 그렇지 않고서야 갑자기 활을 가지고 용을 잡으러 연못가로 갈 리가 없었다. 하인은 더럭 겁이 났다. 그저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너는 모르는 일이다. 활을 이리 다오. 대감마님, 그러나 용은 무섭다고 합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찌하옵니까? 염려 말고 물러나 있거라. 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부르십시오. 그래, 알았다. 홍 판서는 활을 들고 뒤뜰 연못가로 걸어갔다. 봄이라 나무마다 꽃이 피고 새들은 노래를 불렀다. 홍 판서는 연못가에 와서 한참 동안 연못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못에 청룡이 살고 있다니 신기하기 이를 데 없었다. 꾸룩꾸룩 개구리가 울었다. 그 개구리가 혹시 용이 변한 것인가 하여 자세히 바라보았다. 그때 갑자기 연못 위에 검은 구름이 생기더니 사방이 캄캄해졌다. 홍 판서는 얼른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랬더니 그 구름 속에서 황룡의 꼬리가 보였다. 그러나 홍 판서는 용을 보는 것이 처음이므로 어쩐지 무서운 생각이 들어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었다. 그러는 동안 구름이 걷히고 다시 하늘이 맑아졌다. 용도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도와달라고 하더니 아무 소식도 없으니 어쩐 일인가. 홍 판서는 혼자 중얼거리며 다시 연못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청룡은 나타나지 않았다. 저쪽에서 개구리가 눈을 부릅뜨고 이쪽을 노려볼 뿐이었다. 홍 판서는 좀 무서워졌다. 그래서 다시 집 안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그날 밤 홍 판서는 또 꿈을 꾸었다. 역시 어젯밤에 나타났던 그 노인이 나타나서 원망하듯 말하였다. 어째서 낮에 그 황룡을 쏘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생전 처음으로 용을 보니 정신이 없어서 그냥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홍 판서는 머리를 긁적이며 미안하였다. 그러면 내일은 꼭 좀 도와주시오. 네, 염려 마십시오. 그 구름 속에 황룡을 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당신의 그 잘 쏘는 활로 꼭 맞춰주시오. 이번에는 틀림없이 꼭 쏘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 노인은 단단히 부탁을 하고 사라졌다. 이튿날 홍 판서는 다시 연못가로 가서 두 용이 나타나 싸우기를 기다렸다. 조금 있자 어제처럼 연못 위에 검은 구름이 덮이고 그 속에서 청룡과 황룡이 꿈틀거리며 싸우고 있었다. 오늘은 꼭 쏘리라. 홍 판서는 이렇게 벼르며 화살을 가지고 기다렸다. 그때 구름 밖으로 황룡의 꼬리가 나타났다. 저것이다! 홍 판서는 화살을 당겼다. 활솜씨가 뛰어난 홍 판서의 화살은 황룡을 명중시켰다. 구름 속에서 피가 주르르 흘려 연못으로 쏟아졌다. 이만하면 황룡이 죽었겠지? 홍 판서는 빙그레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꿈에 그 노인이 또 나타났다. 노인은 얼굴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말하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황룡은 당신의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연못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까이 게 은혜랄 게 있습니까? 어쨌든 황룡이 죽어 편하게 사시게 되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사례를 드리고 싶은데 무엇이든지 소원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는 꼭 들어드리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바라는 소원도 없습니다. 그래도 나로서는 은혜를 입고 그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글쎄요. 노인이 자꾸 말하자 홍판서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나 한참 생각하였다. 글쎄오시다. 소원을 말하라고 하시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딴 것은 별로 부러울 것이 없는데 스라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서 조금 쓸쓸합니다. 될 수 있으면 아들이나 하나 더 두었으면 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거야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고 맞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집안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염려 마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한 계속 부귀와 영화를 누릴 것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노인은 사라졌다. 그 뒤 홍판서는 하녀 춘섬을 맞아 아들을 낳았다. 이 아이가 바로 길동이었다. 아주 기이한 꿈을 꾸고 낳은 아이라서 길동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다. 길동은 태어날 때부터 보통 아이들과는 달랐다. 눈은 초롱초롱 빛나고 이마에는 영웅의 기상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팔다리에는 패기가 넘치고 있었다. 홍판서는 이 아이가 부인의 몸에서 태어나지 못한 것이 좀 섭섭하였다. 그렇지만 아들을 얻은 것이 매우 기뻤다. 이 아이는 청룡이 보내주신 아이이다. 홍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꿈에서 본 그 노인에게 감사를 드렸다. 무예를 익히는 소년. 가을밤이었다. 홍판서댁 뒤뜰의 달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홍판서댁 사람들은 모두 잠이 들었다. 아주 조용한 밤이었다. 그때 바스락바스락 낙엽 밟는 소리가 들렸다. 아무도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연못가로 그림자 하나가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긴 칼이 들려 있었다. 달빛에 칼이 번쩍거렸다. 이 사람은 바로 이댁 둘째 도령인 길동이었다. 길동은 낮에는 글을 읽고 밤에는 뒤뜰에서 칼 익히기에 열중이었다. 길동은 먼저 몸을 깨끗이 씻고 몸을 가다듬은 다음 칼을 익혔다. 처음에는 나무칼로 연습을 하였지만 지금은 진짜 칼을 마구 휘두를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적과 싸워도 이길 자신이 있었다. 길동은 스승에게 배운 적이 없었다. 칼로 천하를 다스리겠다고 다짐한 날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연습을 했던 것이다. 길동은 이제 친구들과 놀기도 싫어졌다. 첩의 자식이라고 놀림받는 것이 싫었다. 그래서 길동은 언제나 방 안에 틀어박혀 공부만 하였다. 공부는 과거를 보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었다. 칼 다루기, 싸움하는 법 같은 것이 적혀있는 병서만을 읽었다. 그러다가 소풍을 나가게 되면 산속에 들어가서 실제로 칼 쓰는 법을 익히곤 하였다. 칼을 어떻게 써서 어디를 어떻게 공격하며 또한 적들이 쳐들어올 때 자기의 몸을 어떻게 피하며 막을 것인가를 열심히 연구하고 연습하였다. 길동은 매일매일 정자나무와 싸움 연습을 하였다. 그러는 동안 자기의 손에 쥔 칼에 자기의 혼이 통하는 것을 느꼈다. 칼과 그는 완전히 한 몸이 되었다. 길동은 검술만 배운 것이 아니라 주역 공부와 둔갑법, 천문지리와 축지법도 연구하였다. 어느 날이었다. 홍판서는 잠이 오지 않아 뒤뜰로 나왔다. 그런데 연못가에 이르자 사람의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다. 아니, 저게 누구지? 홍판서는 깜짝 놀라 나무 뒤에 숨어 동정을 살펴보았다. 그 사나이는 우물에 물을 떠서 몸을 씻은 다음 정자나무 밑으로 걸어왔다. 자세히 보니 길동이었다. 아니, 길동이가? 홍판서는 도둑이 아니어서 안심은 되었지만 어째서 길동이가 밤이 깊었는데 몸을 씻는지 그 까닭을 알 수 없었다. 더구나 손에는 번쩍이는 칼을 들고 있었다. 저놈이 무슨 짓을 하려고 저러는 게지?
홍판서는 의아한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꿈자리가 뒤숭숭한데 길동이가 사람이라도 해치려 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었다. 길동은 칼을 번쩍 들고 정자나무를 노려보며 꼼짝도 안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에잇! 소리를 지르며 다가들어 칼을 내리쳤다. 나뭇잎 하나가 떨어졌다. 저놈의 칼솜씨가 대단하구나. 홍판서는 길동의 칼 쓰는 것을 보고 감탄하였다. 나무마다 가지가 많고 잎도 많았다. 칼로 내리쳤으면 나뭇가지가 잘라졌어야 한다. 그런데 나뭇잎 한 개만 탈랑 잘려 내려온 것을 보면 그것은 보통 솜씨가 아니었다. 검술이 최고 수준임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저놈이 언제 저렇게 칼 쓰는 법을 익혔을까? 홍판서는 길동의 칼 솜씨를 보고 대견스럽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웠다. 그래서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길동이 보이지 않았다. 홍판서의 눈앞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아니, 길동이가 어디로 갔을까? 지금까지 내 앞에서 칼을 휘두르고 있었는데? 홍판서는 눈을 둥그랗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길동이의 그림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이거 내가 귀신한테 홀린 것인가? 그때 휙 하고 바람소리가 들리더니 아까 길동이가 섰던 자리에 흰 그림자가 우뚝 섰다. 바로 길동이었다. 저 녀석은 틀림없이 길동이다. 그런데 어디다 몸을 감추었다가 나타났을까? 홍판서는 너무나 신기하여 정신을 가다듬지 못하였다. 그러나 길동이로서는 조금도 신기할 것이 없었다. 지금의 그에게는 담 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만큼 익숙해 있었던 것이다. 자기 키의 2배나 넘는 담을 그냥 훌쩍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몸을 솟구쳐 나뭇가지를 붙잡으면서 몸을 그은혜처럼 흔들어 담 위에 사뿐 올라서고 또 올라서자마자 땅으로 뛰어내리는 것이었다. 그 동작이 어찌나 빠른지 얼른 보면 그냥 휙 담을 뛰어넘는 것 같았다. 거기 있는 게 길동이 아니냐? 홍판서는 큰 소리로 불렀다. 길동은 갑자기 등 뒤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네, 길동이입니다. 대감마님께서 어인일이십니까? 길동은 홍판서 앞으로 가서 머리를 숙이고 말하였다. 길동은 혹시 꾸중이라도 들을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두 손을 모으고 대답하였다. 이 깊은 밤중에 무슨 일로 뜰을 패회하고 있느냐? 네, 다른 뜻이 아니오라. 글을 읽다가 하도 달이 밝기에 잠시 나왔습니다. 달이 밝아 나왔다면 그냥 나올 것이지. 그 손에 든 것은 무엇이냐? 아, 길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밤이 깊은데 칼을 가지고 나왔다면 누구나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어째서 아무 말이 없느냐? 홍판서의 음성은 더욱 커졌다. 네, 칼이옵니다. 칼이라니, 칼을 왜 가지고 나왔느냐? 혹시 누구를 해치려고 그러는 것이냐? 홍판서는 이미 길동이 검술을 익히는 모습을 보아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그렇게 떠보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실은 검술을 익히고 있습니다. 검술을? 네, 검술을 익혀서 무엇에 쓰려고 그러느냐? 뜻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뜻하는 바가 무엇이란 말이냐? 장차 두고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놈,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분명 저의 아버님이시지요? 그게 무슨 소리냐? 아버님, 저는 어찌하여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까? 저의 이 몸에도 아버님의 귀중한 피가 흐르고 있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니 어찌 사람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길동의 눈물은 어느새 옷깃을 적시고 있었다. 그게 나라의 법인 걸 어떻게 하느냐? 나라의 법도 사람이 만든 것 아닙니까? 고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고치다니, 나라 법을 어떻게 고친단 말이냐? 아무리 나라 법이라고 하여도 바르지 못한 것은 고치는 것이 현명한 일이 아닙니까? 누가 들을까 두렵구나. 큰일 날 소리 하지 말고 들어가 자거라. 다시는 검술을 배우지 말거라. 그것보다는 글 공부를 열심히 하거라.
고작해야 정 5분밖에 오르지 못할 글 공부를 하여서 무엇합니까? 차라리 힘을 기르고 싶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정말 겁이 없구나. 썩 들어가지 못할까? 아버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 쓰라린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홍 판서는 잠자코 달만 우러러 보며 서 있었다. 그 역시 가슴이 미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러나 잠시 후 고개를 돌리며 하는 말은 역시 바위같이 엄한 꾸지람이었다. 다정한 말을 해주면 오히려 길동의 슬픔이 더해지고 마음이 약해질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애비를 애비라고 부를 수 없는 자가 세상에 어디 너 하나뿐이냐? 그런데 너는 어찌 이리 경솔하게 구느냐? 앞으로 만약 이런 말을 또 한다면 용서하지 않고 엄하게 다스릴 것이다. 어서 들어가서 글이나 읽거라. 네. 말을 마친 홍재상은 길동에게 등을 보이고 저편으로 사라져 버렸다. 길동은 아버지가 제 마음을 전혀 몰라주는 것 같았다. 저편 수목 사이로 사라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니 원망스러운 마음까지 들었다. 길동은 방으로 들어와서 소리를 죽여 울었다. 울면 울수록 서름이 복받쳤다.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도 출세할 길이 없는 것을 한탄하며 서럽게 울었다. 이날부터 길동은 밤만 이슥하면 서당에서 칼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처음에는 답답한 마음에 아무렇게나 휘두르는 칼질이었지만 날이 가고 달이 바뀜에 따라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 이왕 칼질을 할 바에는 훌륭한 검술을 익혀 천하의 이름을 떨칠 장군이라도 되고 싶었다. 이렇게 생각한 길동은 혹은 책을 읽고 혹은 스스로 궁리를 하며 검술을 연마하기에 온 힘을 바쳤다. 하루는 밤이 이슥해지자 길동이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다. 길동은 어머니 앞에 꿇어 엎드려 몽벤 소리로 말하였다. 어머니, 사람으로 태어나 어머니의 깊은 은혜를 어찌 제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저의 팔자가 기박하여 천한 몸이 되고 보니 맺힌 한이 아주 깊습니다. 어머니, 저는 더 이상이 깊은 한을 참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의 얼굴에는 두려운 빛이 감돌았다. 벼랑간 그게 무슨 소리냐? 어머님, 길동의 음성은 한층 더 떨렸다. 어머님, 불효자 길동은 이제 어머니 곁을 떠나려 합니다. 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불효자 길동이 염려는 마시고 어머님 건강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길동이 말을 마치자 어머니는 크게 놀라 와들와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귀한 집안에 천한 어미 몸을 빌려 태어난 사람이 너 하나만이 아닌데 어찌 너만 그런 소리를 하여 이 어미의 마음을 슬프게 하느냐. 애걸하듯 어머니가 말하였다. 그러자 길동이 옷깃을 여미며 조용히 말하였다. 어머님, 예로부터 천하게 태어난 자로서 그 부모와 이별하고 산에 들어가 도를 닦은 후에 빛나는 이름을 세상에 남긴 분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본받아 세상을 잠시 떠나려 합니다. 그러니 어머니도 안심하시고 뒷날을 기다려 주십시오. 길동은 길게 한숨을 쉬며 또 말하였다. 그뿐이 아닙니다. 요즘 곡산 어미의 행색을 보니 대감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우리 모자를 원수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가는 언제 무슨 화를 입을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 어머님, 제가 나가는 것을 말리지 말아 주십시오. 초란의 흉계. 초란은 본디 곡산에 살던 기생인데 홍 판서가 귀엽게 여기어 셋째 부인으로 맞이하여 지금은 곡산 어미라고 불리고 있었다. 초란은 아주 교만하고 방자하여 조금이라도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홍 판서에게 고자질을 하여 항상 집안에 불화를 일으켰다. 그러므로 하인들조차 그녀를 아주 싫어하였다. 초란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그런데 둘째 부인 춘섬이는 아들 길동을 낳아 홍판서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몹시 질투가 생기고 심술이 났다. 그 길동이란 놈만 없으면
하는 생각이 한시도 초란의 마음속에서 떠난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해서든지 길동을 없애버리려고 갖은 개교를 다 꾸몄다. 하루는 그녀가 무당을 불러왔다. 내가 기니 부탁이 있어 자네를 청하였네. 초라는 무당이 자리에 앉자 조용히 말하였다. 네, 무슨 부탁이신지요?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당은 공손히 대답하였다. 고맙네. 그런데 좀 어려운 부탁이라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하늘에서 별을 따오라고 하신다면 별이라도 따오겠습니다. 이 무당은 초란이 곡산의 기생으로 있을 때부터 자주 대하던 무당이었다. 이 말을 절대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네. 그럼요. 누구 말씀이라고 입 밖에 내겠습니까? 그럼 안심하고 말하겠네. 지금 내게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없애야 한단 말일세. 그게 누구입니까? 내 몸이 편하려면 아무래도 저 길동이란 놈을 없애야 하겠어. 만약 자네가 이 소원을 들어준다면 후하게 살해를 하겠네. 구슬할까요? 구실하니 번거롭게 구슬하면 다른 사람들의 귀에 들어갈 것이 아닌가? 무당 역시 마음이 나쁜 여자였다. 그녀는 욕심 많게 생긴 입술을 이리저리 핥으며 한참 궁리를 하였다. 그러다가 무릎을 탁 치며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흥인문 밖에 관상을 잘 보는 여자가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기만 하면 예전에 있었던 일이나 앞일을 낱낱이 마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불러다가 소원을 말한 다음 대감께 청거하여 길동의 관상을 보게 하면 그 사람은 되도록 나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시면 대감께서 크게 놀라시어 반드시 없애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를 이용해서 그거 참 좋은 방법이군. 초라는 손뼉을 치며 좋아하였다. 그녀는 즉시 은전 50냥을 내주며 말하였다. 그럼 어서 가서 관상 보는 이를 데리고 오게. 일이 뜻대로 되기만 하면 내가 또 상을 내리겠네. 다음 날이었다. 홍판서는 내당에 들어가 부인과 이야기를 하다가 길동이 이야기가 나오자 크게 한숨을 쉬며 말하였다. 길동이가 당신의 몸에서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았겠소. 부인은 의아한 눈으로 홍판서를 바라보았다. 글쎄, 그놈이 당신 몸에서 태어났다면 큰 인물이 될 것인데 춘섬의 몸에서 태어나 아깝단 말이오. 지금 와서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뜻대로 안 되는 일을. 그러기에 더욱 안타까운 일이 아니오. 되지 않는 일을 생각하여 무엇 하겠어요. 건강이 해롭습니다. 더 이상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하지 말자고 하여도 그놈의 재주가 너무나 아깝소. 무엇을 보셨기에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네, 다 보았소. 아주 아까운 그릇이요. 송구합니다. 바보 같은 인형이 하나만 나와서. 유씨 부인은 첩의 자식인 길동이만 칭찬하는 것에 마음이 언짢았다. 그때 갑자기 뜰 아래서 대감마님 문 아니요 하는 소리가 들렸다. 홍판서가 문을 열고 뜰 아래를 내려다보니 남 모르는 여인이 와서 엎드려 있었다. 너는 누구냐? 그리고 무슨 일로 왔느냐? 네, 쇳내는 관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연히 대감마님 댁을 지나다가 마음이 끌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뭐? 관상을 본다고? 대감마님의 상을 한번 봐 올릴까 하여. 내 상을 보겠다고? 네, 한번 봐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럼 이리로 올라오너라. 여인은 마루로 올라왔다. 그녀는 홍판서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머리를 푹 숙이고 한숨을 깊이 쉬었다. 홍판서는 그녀의 표정을 보고 갑갑하다는 듯이 말하였다. 그래, 어떤 관상인가 말해보아라. 네, 부귀와 영화. 아무 부족할 것 없이 다 누리시겠습니다만 단 한 가지. 단 한 가지? 그게 무엇이냐? 네, 말씀드리기 황송해서 어서 말하거라. 장차 멸문지화, 집안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화,
멸문지화를 당하실 상입니다. 뭐라고? 멸문지화라고 하면 그 많은 죄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역적죄였다. 홍판서는 금방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이런 고얀 것 다시 한번 말해보거라. 홍판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여인은 조금 더 겁내지 않고 말하였다. 대감마님 진정하십시오. 애군을 모면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래? 진정으로 내 상이 그렇다는 말인가? 네 앞이라고 거짓을 고하겠습니까? 그래, 그게 무슨 방법이냐? 대단히 어려운 방법입니다. 어서 말해보거라. 네, 도련님 일이라서. 도련님이라니? 작은마님께 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길동이라는 아들이 있다. 내가 그 애로 인해서 화를 입는단 말이냐? 네, 그런 줄로 아옵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화를 면할 수 있다는 말이냐? 그 전에 도련님의 상도 한번 보아야 길이 열리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홍판서는 하인에게 길동을 불러오라고 시켰다. 길동은 방에서 글을 읽다가 대감마님이 부르신다는 전가를 받고 무슨 꾸중이나 듣지 않을까 마음을 졸이며 하인을 따라 홍판서 앞으로 왔다. 대감마님 부르셨습니까? 그래, 거기 앉거라. 이 여인이 관상을 하도 잘 본다고 하여 너를 불렀다. 어디 한번 보이거라. 길동은 의아한 눈으로 여인을 쏘아보았다.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따위 관상쟁이를 불러들일 이유가 없을 것이다.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서 길동은 여인 앞에 앉았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쫓아내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다. 여인은 차마 길동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는지 힐끔힐끔 보다가는 눈을 피하였다. 길동의 눈빛이 무서웠기 때문이다. 그래, 관상이었던가 말해보아라. 홍판서는 재촉을 하였다. 대감마님께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인은 차마 길동 앞에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또 길동이 없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그렇다면 너는 물러가 있거라. 길동은 인사를 드리고 물러나왔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 뭔지 모를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저 계집이 무슨 흉계를 꾸미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아마도 곡산어미가 시킨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한 길동은 요즘 곡산어미 초란의 태도가 수상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래, 말하거라. 홍판서는 여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걱정이 되었다. 도련님의 상을 보니 천하의 영웅이고 일대의 호걸입니다. 미간에 산천 정기가 영롱하여 바로 나라님이 될 기상을 지녔습니다. 그러나 왕가에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큰일을 이루시지는 못하겠지만 하고는 말끝을 흐리고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무슨 말이기에 그리 망설이느냐? 그러니 이 다음에 크시면 나라를 배반하는 큰 일을 저질러 자칫하다가는 일가 친척이 모두 멸망하는 멸문지화를 당하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인은 말을 마치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니까 화근이 바로 그 아이에게 있다는 말이로구나. 네, 그러합니다. 그래, 화를 모면할 수도 있다고 하였지? 글쎄옵시다. 화근이 무엇인지 가르쳐 드렸으니 그 다음은 대감마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실 일입니다. 홍 판서는 눈을 감고 묵묵히 생각에 잠겼다. 길동이 남달리 총명하다는 것은 홍 판서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러기에 그 재주를 아깝게 여기면서 그 아이가 서자인 것을 안타까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이 활동할 길이 막히면 어떻게 된다는 것쯤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고 보면 화근이 길동에게 있다는 말도 터무니없는 말 같지는 않았다. 그렇지. 역적이 되기 쉬운 노릇이지. 그렇게 되면... 홍판서는 감았던 눈을 뜨고 어두운 낯으로 말하였다. 내가 오늘 여기서 본 관상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가는 어떻게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겠지? 아,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 점은 조금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인은 돈을 두둑히 받아가지고 홍판서 댁을 나왔다. 이에 노인 길동. 이날부터 홍판서는 길동에게 산속에 지은 정자, 산정에 들어가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엄명을 내렸다. 그러고는 남몰래 그의 거동을 살피기로 하였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첫째로 길동이를 남의 눈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고, 둘째는 불경 공부를 하게 하여 적당한 시기에 입산을 시키기 위해서였다. 산정에 갇혀있는 길동은 더욱 서럽고 답답하였다. 그러니 책을 읽더라도 불경이나 공자, 맹자 같은 것은 읽기 싫었다. 그래서 길동은 읽으라는 불경은 안 읽고 병서와 천문지리와 관련된 책만 읽었다. 홍판서가 이 일을 모를 리가 없었다. 홍판서의 근심은 갈수록 커졌다. 아, 이놈이 본디 재주가 있는 놈이니 저렇게 병서만 읽다가 딴 마음이라도 품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관상 보는 여자의 말대로 될 것이니 이 일을 장차 어찌하면 좋다는 말인가. 홍판서의 이런 마음을 재빠르게 눈치챈 초라는 위로하는 것처럼 말하였다. 대감마님, 너무 근심 마십시오. 화근을 미리 뽑아버리면 줄기는 자라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너도 관상가처럼 길동이를 내치라는 것은 아니겠지? 길동이를 애석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없애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초라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하였다. 뭐? 길동이를 없애라고? 괘씸한 것! 홍판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초라는 쏘아보았다. 그러나 화근을 뽑는 데는 그 길밖에 없는 줄 압니다. 초라는 여전히 당당하게 말하였다. 입을 다무지 못하겠느냐?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다시 그런 소리를 하였다가는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홍판서는 목소리를 높여 꾸짖었다. 그것도 다 대감마님을 위하여 드리는 말씀입니다. 듣기 싫다. 세상 일이란 모두 운이 따르는 법이다. 어찌 조심한다고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단 말이냐. 길동의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이니 너는 상관하지 말거라. 초라는 홍판서가 길동을 두둔하는 것을 보자 더 악이 치올랐으나 감히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는 큰 마님을 설득하기로 작정하였다. 홍판서는 그날부터 길동의 일이 걱정이 되어 벼슬도 내놓고 자리에 누웠다. 홍판서 부인과 맏아들 인형도 홍판서의 병이 길동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길동이 때문에 아버님이 병을 얻으신 것이라서 큰 걱정입니다. 두 모자가 홍판서의 병을 걱정하고 있는데 초란이가 들어왔다. 마침 잘 왔네. 거기에 앉게. 그런데 대감은 좀 어떠신가? 큰 마님이 물었다. 대감께서 병환이 심하신 것은 길동이 때문인지라. 제 생각으로는 서자 하나 없는 셈치고 아예 없애는 것이 좋은 줄 압니다. 그러면 대감마님의 병환도 나으실 뿐만 아니라 집안도 보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라는 아주 좋은 기회라 여기고 눈치를 살피며 말하였다. 그렇지만 사람의 목숨은 소중한 것. 어떻게 해칠 수 있겠나. 유씨 부인과 인형은 초란의 말을 듣고 많이 놀라면서도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오죽 좋을까 생각하였다. 소첩이 들으니 흥인문 밖에 특제라고 하는 자객이 있다고 합니다. 재주가 비상하여 사람 죽이기를 마치 파리 죽이듯 한다고 합니다. 한번 불러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만 대감마님이 아시는 날이면 그것은 염려 마십시오. 돈을 많이 주어 밤에 몰래 들어가 감쪽같이 죽이게 하면 대감마님도 모르실 것입니다. 그래도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그렇다면 골짜기에 시체를 버리고 굴러 떨어져 죽은 것으로 꾸미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사람의 목숨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온 집안이 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씨 부인과 인형은 묵묵히 있었다. 그러다가 유씨 부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였다.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나. 첫째는 나라를 위하는 것이고, 둘째는 대감을 위하는 것이고, 셋째는 집안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니 자네 생각대로 하게. 초라는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되어 간다고 생각하며 그 자리를 물러나왔다. 그리고 특제를 불러 자세한 이야기를 하며 지시를 내렸다. 밤의 격투. 길동은 답답하고 원통한 마음에 한시도 집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았다. 길동은 답답하고 원통한 마음에 한시도 집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았으나 아버지의 명령이 엄하니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집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러므로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군사에 관한 책을 읽으며 밤을 새울 수밖에 없었다. 이날 밤도 촛불을 밝혀놓고 주역을 읽다가 문득 들으니 까마귀가 3번을 울고 지나갔다. 이상한 생각이 든 길동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짐승은 본래 밤을 꺼리는 법인데 지금 물고 가니 무슨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구나. 길동은 팔괘를 벌려 점을 쳐보았다. 그런데 과연 오늘 밤에 불길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점괘가 나왔다. 어떤 놈이 나를 해치려고 오는 모양이구나. 크게 놀란 길동은 즉시 책을 거두고 둔갑법을 써서 몸을 숨기고 동정을 살피기로 하였다. 밤이 이슥해졌다. 자정이 넘었을까? 발소리가 났다. 발소리는 바로 문 앞에 와서 멈추었다. 그 사나이는 미닫이에 귀를 대고 방 안의 기미를 살피는 것 같았다. 역시 나를 죽이러 온 놈이 틀림없다. 길동은 그 괴한이 방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한참 방 안의 기미를 살피던 괴한은 드디어 미닫이를 소리 없이 열었다. 희미한 달빛에 비치는 그 괴한은 키가 크고 험상 굳게 생긴 것이 힘께나 쓸 것 같았다. 길동은 주먹을 불끈 쥐고 그 괴한의 거동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차하면 호랑이처럼 날쌔게 덤벼들어 단번에 때려 눕힐 생각이었다. 괴한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머리 위로 칼을 번쩍 들더니 이불에다 콱 찔렀다. 그와 동시에 방에 있던 길동이 번개같이 몸을 날려 괴한의 뒤통수를 쇳덩이 같은 주먹으로 후려 갈겼다. 괴한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그 자리에 나가 떨어졌다. 길동은 이불에 박힌 칼을 날쌔게 뽑아들고 괴한의 목덜미를 발로 짓누르면서 말하였다. 이놈! 내 놈은 누구이기에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냐? 그러나 괴한은 기절을 하였는지 아무 대답도 없었다. 길동은 얼른 촛불을 켰다. 촛불에 비친 그 괴한은 그야말로 기둥같이 장대한 사나이였다. 길동은 그의 머리를 들어 일으키며 말하였다. 이놈아! 아님 밤중에 여기는 무엇하러 들어왔느냐? 말을 해보거라! 괴한은 그제야 정신이 드는지 넙죽 엎드리며 말하였다. 도련님,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는 벌벌 떨며 애원을 하였다. 그래 이놈, 너는 나와 무슨 원수를 졌기에 나를 해치려고 하느냐? 그 까닭을 말하여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인은 흥인문 밖에 사는 특제라는 놈인데 초란마님이 돈을 후하게 주시면서. 특제는 벌벌 떨면서 말하였다. 알았다. 내가 너의 목숨을 빼앗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돈에 팔려 다니는 내 인생에 불쌍하여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러니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거라. 내 목숨이 아까운 줄도 알아야 할 것이다. 길동은 칼을 특제에게 던져주었다. 특제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지금까지 특제는 남에게 져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자기 노릇을 그동안 잘해왔는데 길동에게는 지고 만 것이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이런 어린 아이에게 진다는 것은 그에게 수치일 수밖에 없었다. 특제는 칼을 집어들자마자 길동을 향해 던졌다. 그러나 길동은 칼을 피하고 특제의 칼 잡은 손을 쳐서 칼을 땅에 떨어뜨렸다. 이놈! 내 놈이 잘못을 모르고 다시 덤벼드느냐?
길동의 호령에 특제는 주춤하였으나 그대로 잊지는 않았다. 내 손에 죽는 것을 슬퍼하지 말거라. 특제는 길동을 노리며 덤벼들었다. 그러나 길동은 나는 새와 같이 훌쩍 밖으로 나갔다. 특제는 방에 떨어진 칼을 집어들고 밖으로 쫓아 나왔다. 이놈 어디로 도망가느냐? 특제는 소리를 지르면서 길동을 쫓아갔다. 그러나 길동은 온데간데 없었다. 특제는 어리둥절하여 사방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길동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세찬 바람이 일어나더니 집은 온데간데 없고 특제가 서 있는 자리는 더 깊은 산중으로 변해 있었다. 특제는 깜짝 놀랐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내가 귀신한테 홀렸단 말인가? 길동이를 차한뜩 깔보고 있다가 이렇게 무섭고 괴상한 일을 당하니 부쩍 겁이 났다. 특제는 혼자 중얼거리며 산속을 헤맸다. 그러나 갈수록 산은 더 험해졌다.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알 수 없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길이 뚝 끊어지고 무시무시한 절벽이 발 앞에 나타났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었다. 마냥 허둥지둥 될 뿐이었다. 그런데 어디선가 옥퉁소 소리가 들렸다. 아니, 이 깊은 산속에서 누가 피리를 불고 있을까? 특제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퉁소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때 한 소년이 나귀를 타고 오며 퉁소를 불고 있었다. 그 목동은 불고 있던 퉁소를 그치고 말하였다. 네 이놈, 내가 너를 살려보내려고 하였는데 어찌하여 나를 다시 해치려고 하느냐? 길동은 말을 마치고 충문을 외웠다. 그러자 이번에는 검은 구름이 뭉게뭉게 일어나며 큰 비가 퍼붓듯이 오고 돌과 바람이 마구 날아다녔다. 특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목동은 다름 아닌 길동이었다. 놈의 재주가 제법 신기하기는 하지만 연약한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천하장사인 내 힘을 제놈이 어찌 당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한 특제는 큰 소리로 말하였다. 예, 길동아, 가엾은 어린애이지만 너를 죽일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죽더라도 나를 원망하지는 말거라. 초란이 무당과 관상쟁이와 음모를 꾸미고 이제 큰 만인과 의논하여 너를 죽이려 하는 것이니 연불이나 드려라. 특제는 칼을 휘두르며 길동에게 달려들었다. 길동은 더욱 화가 났다. 그는 즉시 도수를 부려 특제의 칼을 빼앗아 들었다. 네 이놈, 작은 힘을 믿고 사람 죽이는 것을 즐기는 모양이니 너같이 무도한 놈은 당장 죽여서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게 해야겠다. 길동이 한 번 칼을 번쩍 드니 특제의 머리는 땅바닥에 떨어져 굴렀다. 그래도 길동은 분이 풀리지 않았다. 그 길로 달려가서 무당과 관상보는 여인을 잡아다 특제가 죽어 쓰러져 있는 방에 집어쳐넣고 소리소리 질렀다. 너희는 도대체 나와 무슨 원수를 지었기에 초랑과 함께 나를 죽이려 하였느냐? 너희같이 심보가 못된 인간들은 저놈과 마찬가지로 죽어 없애야 해! 다시 한번 칼이 번뜩하더니 무당과 관상보는 여인의 목이 한꺼번에 떨어졌다. 세 사람을 없애고 나니 이제 남은 것은 초란이 하나였다. 그렇다. 그녀도 마저 죽여버리자.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한 고약한 인간일지라도 아버지가 사랑하는 여자를 죽일 수는 없다. 하고는 칼을 던져버렸다.